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사회선생님 서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올해 있었던 서울시 문제를 풀어보고요. 어떤 것들이 시험에 나왔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뭐 경제 파트에서 한 문제 정도 요게 좀 다른 게 하나 있었는데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센스로서 풀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먼저 1번부터 볼게요. 사회문화가 앞에 나왔고요. 다음에 설명하는 일탈이론은입니다. 일탈이론이 나왔다라는 것은 아노미, 차별적 교제이론, 낙인이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누구나 살면서 잘못을 저지르지만 적발되지 않으면 대부분 별 문제 없이 지나간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적발되고 세상에 알려지면 상황은 급격히 변한다. 자신을 대하는 사회적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음을 인식하게 되면서 그는 일탈을 내면하고 정상적인 사회 규범과 멀어진다. 사회적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다, 낙인 찍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낙인 이론이 됩니다. 아노미 이론, 아노미 이론은 뭐였어요? 뒤늦게임의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 두 번째는 머튼의 수단과 목표의 불일치라는 것이 있었고요. 사회 해체론은 공동체 의식의 결여로 인해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차별적 교제 이론은 일탈자끼리 끼리끼리 교제한다라는 거겠죠. 정답은 1번.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론의 흐름도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그러면 연구 방법이라는 것은 양적 연구냐 질적 연구냐로 풀어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는가? 라는 거겠죠. 그러면 요것은 본질적으로 같다. 예. 그럼 방법론적 이론론이 되고 방법론적 이원론이 되는 것이죠. 방법론적 이론론을 우리가 양적 연구라고 하고 여기는 질적 연구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1번, 실증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 방법은 가이다. 실증주의라는 게 뭐가 되겠어요? 실제로 증명하는 과학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증주의는 양적 연구인 가가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이죠. 2번에 가는 양적 연구, 나는 질적 연구가 돼야 될 것이고, 3번에 계량화를 바탕으로 한 통계적 분석이 가능한 거다. 계량화, 통계적 분석 다 뭐다? 양적 연구에 해당하는 용어들이고요. 네 번째, 가는 방법론적 이원론, 양적 연구는 방법론적 이론론이고 질적 연구가 방법론적 이원론이니까 틀렸죠.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그래서 지방직과 서울시에 모두 출제된 연구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다음에 나타난 문화접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입니다. 문화접변은 강제적 문화접변, 자발적 문화접변, 즉 전파에 의해서 변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접변으로 인해서 동화, 공존, 융합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미국에서 노예로 끌려온 아프리카 흑인들 고유의 음악이 유럽식 악기들과 결합하여 만들어진 재즈, 그래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는 이걸 융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1번, 문화 공존보다 문화 동화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융합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간다라 불상과 같은 문화 융합의 사례에 해당한다. 불상인데 서양 사람 닮았다. 그래서 문화 융합의 대표적인 예시로 간다라 불상이 있고요.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3번, 한국의 한의학 이해에 서양의학이 들어와 있는 사례다. 그래서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무엇을 하고 있다? 공존을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공존을 하고 있다. 네 번째, 브라질 원주민들이 과거의 주술적인 방식을 버리고 서양의학에 의존하는 경우다. 이건 뭐가 되겠어요? 동화가 될 것입니다. 정답은 몇 번? 2번이다. 아주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요, 지금. 네 번째, 다음 빈칸에 들어갈 이론에 대한 평가로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입니다. 중남미 학자들은 중남미 국가들의 근대화론에 입각하여 산업화와 근대화를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산진 사회와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은 현상을 보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처럼 근대화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등장한 이론이
종속이론입니다. 1번 사회 발전을 국제적인 힘의 관계 속에서 조명한다. 우리 종속이론은 뭐였어요? 중심부가 있고 주변부가 있는데 중심부가 주변부를 뭐하기 때문에 착취하기 때문에 주변부의 발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이해가요? 따라서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종속이론이고 종속이론의 기반은 중심부의 착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중심부와 주변부가 단절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키워드는 우리가 저발전이란 단어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발전. 기억. 사회 발전을 국제적인 힘의 관계 속에서 조명한다. 힘의 관계 속, 즉 중심부가 주변부를 착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니은 신흥 공업 국가들의 경제 발전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신흥 국가들의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화론이죠. 왜? 서구를 따라하면 발전할 수 있다. 그게 안 되니까 서구가 우리를 착취하기 때문에 발전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종속이론입니다. 디귿 후진국의 경제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요인에 주목한다. 국내 요인에 주목한다예요. 국내 요인에 주목한다. 즉 국내 요인에 주목하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뭐가 될 거다? 봐봐. 종속이론은 그 외부와의 관계죠. 내부하는 건 뭐냐면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것이 안 좋다는 얘기죠. 그걸 단절해라. 그래서 중심부와의 단절을 추구하는 것은 종속이론, 전통과의 단절을 추구하는 게 근대화론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아 틀렸고요. 리을은 선진국과의 종속관계에서 벗어난 주체적인 결제 발전을 강조한다. 즉 주체적인 경제 발전을 강조하는 것이 종속이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리을인 2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대화론과 종속이론은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주제니까 잘 보시면 되고요. 미발전, 저발전, 전통과의 단절, 선진국과의 단절, 선진국 따라하기, 자체적인 발전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5번 문제로 갈게요. 사회보장제도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가 6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연금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의 빈곤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이고요. 기초연금은 소위 말해서 공공부조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국가가 저소득층을 선정하여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치매나 중풍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간병 등 재가 서비스나 요양시설 서비스 등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징수한다. 그래서 장기 요양보험이고요. 이거는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거겠죠. 소스가 어디 있어요? 보험료로 징수한다라는 게 소스예요. 1번 가는 나보다 소득제비 효과가 있다. 둘 다 있지만 공공부조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이죠. 2번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다. 우리가 사보험이 그렇죠. 사회보험은 보험의 특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사회보험, 강제가입이다라는 것이 국가적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이었다라는 겁니다. 틀렸고요. 세 번째, 가는 사회보험의 성격을 가진 게 아니라 공공부조의 성격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네 번째, 나는 가보다 복지병을 유발하기 쉽다라는 것은 복지병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돈을 그냥 받기 때문에 근로의욕이 저하된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을 공공부조에서 조금 더 바꿔서 생산적 복지, 근로장려세제, 부의소득세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가에 해당하는 얘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도 여러분들 맨날 나오는 주제였다라는 거였죠. 정답은 1번입니다. 사회문화 쪽에서는 특별히 틀릴만한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냥 여러분 되게 심플하게 드렸고 6번부터 이제 우리가 법과 정치로 들어갑니다. 가나의 사례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는 뭐였어요?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5가지였고요. 효은이는 길거리에서 불량배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동생을 보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량배들에게 상해를 입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나호는 타인에 대해서 현재의 부당한 법익 침해를 당할 때는 우리가 정당 방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가 건물에 화재가 나자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경아는 이를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건물의 유리창을 깨고 탈출했다. 그래서 지금 재물을 손괴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긴급한 위난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긴급 피난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당 방위와 긴급 피난을 구분하는 아주 심플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자, 7번.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예요. 1번. 계약 당사자가 권리 능력 및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권리 능력은 뭐였어요? 내가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 자연인이냐 법인이냐. 두 번째는 행위 능력.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사람이 유효한 걸 할 수 있는 사람만 계약이 가능하겠죠. 1번 맞고요. 2번. 계약은 당사자가 합의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반하더라도 고려겠다. 강행법규라는 것은 사회적인 선량한 풍속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살인, 강도, 강간해줘 뭐 이런 거 다 된다고. 아니야. 당연히 사회상규에 어긋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게 되면 살인 청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 2번이 틀렸어요. 그죠? 3번. 계약의 내용을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되면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나 우주여행을 시켜줘. 저 하늘의 별을 따주지 않으면 이혼할 거야. 이런 거 안 된다고요. 그죠? 네 번째. 계약 당사자의 의사와 표시된 내용이 일치되면 의사 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강행법규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8번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간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밑줄 친 가라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사건 2014헌 54404 병합입니다. 그래서 사건 기록. 청구인은 간통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기소되어 해당 사건이 진행되던 중 형법 제241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 심사 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그러니까 신청까지 하면 누가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하는 건데 밑줄이 제청까지만 써 있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하는 거다? 법원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원이 할 수 있는 거.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신청했다. 그래서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으로 넘어갔다라는 얘기죠. 왜? 위헌법률 심사 제청 신청이 기각되니까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이거 지방직 끝나고 나온 시험이야. 그러니까 지방직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리만 해뒀어도 정말로 괜찮게 풀 수 있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앞에서도 보다시피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죠. 일탈행동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방법론적 이론의 연구 방법도 마찬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는 것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명심하셔야 돼. 내가 멘탈이 흔들릴 것 같으면 채점도 하지 말아야 돼요. 다만 시험을 봤다고 하면 그 시험 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직과 서울시의 텀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출문제가 또 나오지 않을 보장이 없어요. 사회는 나오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복되니까 그 일주일 기간의 기출문제 분석을 했더라도 이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있는 문제와 마찬가지로 위법성 조각사유도 똑같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다는 개인의 자기 운명 결정권을 전제로 한다라는 거. 여기 들어갈 게 헌법 10조가 행복추구권이에요. 자기 운명 결정권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기가 누구와 성관계를 가질 것이냐 말 것이냐에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심판 대상 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또한 심판 대상 조항은 개인의 성생활이라는 내밀한 사적 생활 영역에서 행위를 제한하므로 헌법 17조가 보상하는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도 제한한다. 라는 겁니다. 1번 가해 권한은 법원에 있다. 맞죠? 제청을 하는 건 누구? 법원. 제청 신청을 하는 건 국민이에요. 두 번째, 나는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이다. 왜? 위헌법률 심사 제청이 기각됐기 때문에 한 거니까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입니다. 세 번째, 다에 해당하는 기본권은 행복추구권이다. 맞고요. 라는 국가의 의한 자유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이다. 국가의 의안이죠. 근데 비밀의 자유는 뭐가 돼요? from 국가예요. from 국가. 국가로부터 자유예요. 국가의 의한 자유는 바이 국가죠. 이거는 뭐다? 우리가 사회권, 사회복지에 관련된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정답 몇 번? 4번이다. 그러니까 답은 쉬웠어요. 뭐 여러분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해도
답이 너무 뻔한 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답을 골라내는 능력만 있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소화해낼 수 있었던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해갔죠? 자, 9번입니다. 9번에 보면 다음 글과 관계 깊은 사상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입니다. 국가가 결성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아무런 제약이나 차별 없이 자유롭고 평등하다. 이러한 자유와 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계약을 맺어 국가를 구성한다. 이 국가는 국민들의 일반 의지를 실현한 기구다. 일반 의지예요. 일반 의지. 일반 의지는 뭐다? 루소에 해당하는 거죠. 루소. 첫 번째 사회계약설 홉스, 로크, 루소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정권 사상인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 실정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법이 존재하고 있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계약설이 나오는 시절에는 전부 다 왕이 다스리고 있는 시대였고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서 국민이 주인이라는 이러한 것들이 나왔을 때 그게 실정의 법이겠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실정권 사상에 둔 게 아니라 자연권 사상.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천부인권, 하늘이 주신 불가침의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생명, 자유, 뭐 행복 추구 뭐 이런 것들을 넣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을 넣는 거죠. 그다음에 국민주권 사상. 홉스가 군주주권, 로크와 루소가 국민주권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정권 사상은 상관이 없고요. 우리가 지방직에서 풀었을 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정부의 개입은 의미가 없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밑줄 친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국 총선이 단독 과반을 얻은 보수당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영국의 군소 정당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였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도 전국구 의원,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것이고 영국의 선거제도는 각 지역구에서 1표라도 더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가 당선되는 시스템이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다수대표제고 다수대표제는 뭐랑 같이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소선거구와 같이 간다 그랬죠. 영국의 군소 정당 중 하나인 UKIP, 영국 독립당은 지난 7일 처리된 총선거에서 전국적으로 400만 표를 얻어 보수당과 노동당에 이어 3위를 차지했지만 전체 650개 의석 중 단 1석을 얻는데 그쳤다라는 거죠. 즉 득표율을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의석은 한 사이가밖에 못 이었으니까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괴리가 크다, 사표가 많다, 과소대표됐다 뭐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1번 가를 통해 우리나라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이 선출된다. 가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니까 나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가는 군소정당들의 국회 진출에 부정적 영향이 아니지요. 왜? 비례대표라는 것은 얻은 득표율만큼 의석을 나눠주는 제도니까 당연히 소수정당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틀렸고요. 3번 나는 사회의 다원적인 정치적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다. 다원적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반영한다. 이걸 다시 표현하면 소수당에게 소수당이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는 않죠. 이것이 나오려면 비례대표가 훨씬 더 소수당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가보다 나에서 사표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 사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 뭐예요? 당연히 득표율과 의석률의 괴리가 큰 다수대표제가 될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될 거다.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말은 되게 어렵게 써놨지만 비례대표제와 다수대표제를 구분하는 문제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혹되지 마세요. 기본적인 논쟁, 사회는 지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문 안에 나와 있는 키워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은 반복해서 됩니다. 나오는 건 정해져 있어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책이 복잡하게 써 있지만 책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오는 내용만 철저하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나오는 것만 나온다고.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11번이에요. 수업 시간에 이것도 말씀드린 적 있어요. 11번 봐봐요. 죄형 법정주의 원칙이다. A법에서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 소개나 근로자 모집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일반인들은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어떤 행위가 공중도덕상 유해하냐? 말이 애매하잖아.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명확성의 원칙이라 그랬어. 이해가요? 그래서 수업 시간 할 때 사회 안녕을 해야 하는 자. 제가 우통가면 뭐예요? 사회 안녕을 해야 하는 거고 조인성이 우통가고 송중기가 우통가면 뭐야? 안녕을 해야 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라고. 이해가요? 유추 해석이 되려면 앞에서 뭐가 나와야 돼? 유사한 법조항이 언급이 됐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지금 유사한 법조항이 없어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명확성의 원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구입법 되돌리지 마라 적정성. 훔쳤다고 팔 자르면 안 되지 않냐 이게. 아 미안합니다. 갑자기 또 예시가 너무 급했네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이에요. 다음은 법률의 개정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밑줄 친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에요. 법률 개정안 발의, 상임위원회, 본회의, 정부 이송, 공포. 그래서 국회 무조건 해라 라고 말씀드렸죠. 1번 정부, 국회의원 10인 이상,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도 국회의원이니까 가능해요. 그러니까 1번 맞고요. 2번 나는 정족수는 제적위원 가반수 출석위원 가반수. 즉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맞는 얘기죠. 세 번째, 다 이유 대통령은 국무회의 회의를 시작을 거쳐 법률에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의를 요구한다는 게 법률안 거부권. 사실 법률안 거부란 단어는 없어요. 제의를 요청한다. 이런 단어는 있습니다. 맞고요. 리얼 4번, 국회 제의 결된 법률안은 즉시 국회의장이 라랭하다. 왜 국회의장이 해? 대통령이 해야지. 대통령 뭐 잡혀갔습니까? 국회의장 따위가, 미안합니다. 국회의장이 나쁜 건 아니지만 대통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정답은 4번이다. 국회의장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물론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이런 거 있지만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재의결이 됐든 의결이 됐든 대통령이 그것을 공포합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13번입니다. 13번에 보시면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관점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뭐야?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로 풀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국제사회란 보편적인 가치나 질서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권력과 같은 힘으로 주도될 뿐이지요. 각국은 각자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계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배려나 양보를 기대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힘이니까 뭐가 된다? 현실주의가 됩니다. 현실주의. 국제사회란 보편적인 선이나 국제규범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모여 사회를 이루고 살듯이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합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국제사회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나 국제규범이 중시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상주의,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1번 가는 국제관계의 상호 간 의존적 관계를 중시한다. 상호 의존적이다. 서로 간에 돕고 살자라는 것은 이상주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틀렸어요. 두 번째, 나는 대표적인 사례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바르샤바 조약기구. 요거는 뭐였어? 자유진영의 군사기구예요. 그 다음에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공산진영의 군사기구예요. 둘이 싸우는 거죠. 둘이 있다라는 것은 진정한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 간에 공멸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싸우지 않는 세력 균형을 표현하는 겁니다. 냉전시대. 그럼 냉전시대를 표현하는 것이 뭐다라고 한다면 현실주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2번은 가가 돼야 되니까 틀렸어요. 3번, 나는 집단안보체계 구축이 국제평화 방안이 될 수 있다. 집단안보는 이상주의, 세력균형은 현실주의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가는 나보다 국제간섭법과 같은 국제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국제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뭐가 될 것이다? 국제법을 강조하는 것은 뭐? 이상주의죠. 왜? 현실주의야. 힘, 군사력 있으면 국제법 따위는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야. 힘 있는 놈이 장땡이다 라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가 나왔다? 이제 법가정치가 나왔는데 법가정치도 딱히 어려운 거 없었죠. 근데 요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싫어할 만한 문제예요. 경제에서 이런 문제 나서 아무것도 아닌데 보자마자 그냥 싫어. 너 복잡해.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A와 B의 가처분 소득은 각각 40만 원씩이다. 그러니까 가진 돈이 40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런데 A와 B는 가처분 소득을 레스토랑이나 뮤지컬 관람에 소비한다라는 거고, 고수급 레스토랑은 1회에 10만 원, 뮤지컬 관람은 20만 원이니까 지금 40만 원을 어떻게 쓸 거냐라는 생각을 해봐라 라는 문제예요, 그냥. 그러면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문제로 바로 들어가죠. 1번. B의 경우 가처분 소득 전부로 고급 레스토랑 외식만 하는 것이 총 만족감이 크다. 외식만 하면 이거죠. 아, B죠. B로 해야지. 그러면 요거죠. 그런데 지금 얘가 만족감을 할 때 이렇게 조합할 수도 있죠. 얘가 10만 원이니까 20만 원 이렇게 쓰고 얘 이렇게 20만 원 쓰면 요것도 40만 원 쓰는 거지만 요렇게 쓰는 것도 40만 원이지. 왜? 얘는 10만 원씩 두 번, 20만 원씩 한 번이니까. 그쵸? 그러면 요렇게 하면 얼마가 돼? 37이 되니까 33보다 37이 크니까 얘는 레스토랑 두 번에 뮤지컬 한 번을 보는 게 좋죠. 그러니까 1번은 아니에요. 틀렸죠. 무슨 말인지 가요? 33과 이렇게 40만 원 똑같이 쓰는 것을 비교했을 때 섞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섞어서 쓴다 한계용 참 이런 건 없어. 그냥 단순하게 한번 머리 써보라는 거예요. 사실 공무원에 나오면 안 되는 문제인데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2번 뮤지컬 관람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늘릴 때 총 만족감의 크기의 증가는 B가 A보다 크다. 자, 뮤지컬 관람 횟수를 1회에서 2회 늘리면 여기는 지금 20이 늘어나죠. 20이 늘어나고 얘는 지금 뭐야? 15가 뭐야? 13이죠. 13이 늘어나는 거죠. 그럼 누가 많이 늘어나는 거? A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B가 A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틀렸어요. 그죠? 세 번째, 3번 고급 레스토랑에서 1회 외식 탈 때 비용이 증가하면 뮤지컬을 1회 관람할 때 기회비용도 증가한다는데 한번 생각해봐. 뮤지컬을 1회 관람할 때 기회비용이란 건 뭐냐면 기회비용이 뭐였어? 포기한 가치야. 포기한 가치. 그러면 포기한 거니까 포기한 식사가 되겠죠. 포기한 식사.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얘가 10만 원일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가 지금 뮤지컬을 1회 봤을 때 25인데 지금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이렇게 하면 16이 되죠. 그러니까 뮤지컬 한번 볼 때 포기한 게 레스토랑이야. 근데 지금 레스토랑이 뭐가 되면 가격이 10만 원에서 가격이 얼마가 되면 20만 원이 되면 지금 두 번 먹던 거를 지금 몇 번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요게 되는 거죠. 즉 얘가 이거 먹을 때 포기한 기회비용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는 거죠. 어떤 건지 알겠어요? 처음에 10만 원 때 두 번 먹으니까 뮤지컬 한 번에 기회비용은 16이었는데 만약에 비싸져서 음식 식사 한 번에 20만 원이 되면 8이 되니까 뮤지컬 선택의 기회비용은 포기한 식사가 주는 편이니까 작아진다고요. 이해갔습니까? 네 번째, A의 합리적 선택은 뮤지컬 관람만 하는 거다. A를 봐. A를 보면 뮤지컬 관람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죠. 그죠? 그런데 얘가 뭐만 하면 외식만 하면 29죠. 그럼 이거 뭐 해야 돼? 이거 해야 되죠. 그럼 섞어봐요. 섞어봐. 그럼 어떻게 섞을 수 있어? 이렇게 섞을 수도 있죠. 요렇게 섞을 수도 있죠. 그럼 이렇게 하면 41이지. 뭘 해도 얘가 제일 커. 이가요? 정답은 4번이에요. 문제가 이래. 모르겠는데 답은 이건 좀 이런 문제가 좀 많더라고 이번에. 그러니까 1, 2, 3번은 굉장히 막 멋있게 써놓고 내가 너무했나? 미안한데? 막 이런 식의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 모르겠으면 마지막 거로 찍어도 짧은 마지막 거로 찍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교훈을 준 문제다. 물론 저는 설명은 다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했지만 정 시간이 없다. 그럼 4번 찍어. 얘가 형 정 시간이 없다. 15번 갈게요. 근데 이거 좀 되게 재밌었어요. 요런 문제가 나왔을 거라고. 이거 DTI를 설명을 해줬는데 DTI가 뭐냐면 송부채 상환 비율이란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상환 능력에 따라서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건데 결국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럼 DTI의 비율을 높인다라는 얘기는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는 거야. 이해가요? 그래서 DTI 규제를 완화한다. 완화라는 건 뭐냐면 이 상환 비율을 높이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완화해주면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아까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DTI 완화. 그래서 총부채 상환 비율은 내가 내 소득에 대해서 얼만큼을 해줄 거냐라는 얘기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요거는 주택에 대한 구입을 할 때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거고 이거 대출 많이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걸 몰라도 풀 수는 있어. 잘 봐요. 문제가 경기순환인데 경기상황이 그간 A와 같은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이다라는 건데 여기야 여기. 그럼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여기가 뭐예요? 불경기야.
DTI를 몰라도 풀 수 있겠고 DTI를 모르는데 답이 없으면 DTI가 답이겠지. 그럼 제껴봐.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불경기에는 총수요를 뭐 해야 된다? 늘려야 된다. 그래서 적자 지정, 확장 지정, 지급 준비율, 재할인율, 이자율을 뭐 해야 된다? 낮춰야 되고 국공채는 매입해야 된다. 정답 4번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고. 이해가세요? 이걸 몰라도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거야. 여러분 다 알고 푸는 게 아니야. 시험장에 가서는 내가 모르는 것은 제끼고 알고 있는 걸로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확대 지정 맞고 금리 인하 맞고요. 국채를 매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DTI를 완화한다는 건 이건 좀 독특한 문제였긴 했는데 요것들은 뭐다? 대출을 잘해주겠다라는 표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번이에요. 16번도 그러니까 여러 경제가 여러분들한테 머리를 좀 아프게 한 거야. 근데 이것도 사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다음 자리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서울항공은 A집단과 B집단의 항공기 탑승권과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 변동에 따른 탑승객 수의 변동을 조사하였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단 탑승권의 현재 가격은 100만 원이며 가격 외에 다른 변수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이니까 10만 원 하락시키면 10%를 뭐 하는 거야? 떨어뜨린 거죠. 그죠? 여기는 10%를 뭐 하는 거야? 증가시킨 거죠. 그럼 탄력성은 뭐였어? 가격의 변동률 분의 수유량의 변동률이었어. 근데 지금 봐봐요. 10만 명에서 15만 명이 됐다는 것은 플러스 50%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50%야. 이해가요? 즉 가격은 10% 변했는데 10분의 수요량은 어때? 50% 변했죠. 물론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야. 수요는. 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뭐 해야 되니까? 감소해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면 플러스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5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A집단은 지금 뭐하다? 탄력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는 뭐야? 10만 명에서 5천 명이 됐으니까 5%죠. 5%. 5%가 뭐 한 거야? 증가한 거고 여기는 5%가 감소한 거야. 그럼 여기는 뭐가 된다? 10% 분의 5%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고 플러스면 마이너스니까 요거는 2분의 1, 0.5가 된다. 그래서 A집단은 뭐다? 탄력적이고 B집단은 비탄력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요? 1번. A집단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 1보다 크죠? 탄력적이니까. 틀렸고. 그죠? 두 번째. A집단은 가격 변동률과 판매 수입 변동률이 작다라고 했는데 A집단은 판매 수입이 확 늘어나죠. 왜? 수요량이 확 늘으니까. 가격은 조금밖에 안 됐는데 수요량이 확 늘어나니까. 틀렸고. 3번. B집단은 가격 변동 방향과 판매 수입 변동량이 일치한다. 우리가 기억날 거야.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내려야 판매 수입이 증가해요. 그죠? 가격을 내려야 판매 수입 증가. 그게 뭐야? 탄력적인 거고 비탄력적인 경우는 가격을 올리면 판매 수입도 올라가죠. 가격을 떨어뜨리면 판매 수입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탄력적인 경우에 가격이 상승이 판매 수입 증가를 가져오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4번에 보시면 판매 수입의 증가를 위해서 A집단에 대해서는 당연히 탄력적일 땐 가격을 뭐 해야 돼? 내려야 되고요. 비탄력적일 땐 가격을 올려야 될 겁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여러분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변동률에 대한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변동률에 대해서 파악이 되었다면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 되겠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번이에요. 자, 수업할 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뭐 하라고? 시장 균형의 실제라고 쓰시고 사회적의 기준이라고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적어요. 적으면 외부 경제를 뜻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준 실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보다 많죠. 과다지. 그러면 외부 불경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과소, 얘는 과다죠. 수업 시간 해줬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릴 필요가 없으니 과단지, 과손지만 판단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가는 외부 불경제, 나는 외부 경제 틀렸죠. 2번 공공재 부족은 나보다는 가야 돼. 2번 찍은 사람들은 정말 공부를 너무 어설프게 많이 한 거야. 공공재는 부족하니까 이게 과소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외부성이야. 외부 효과. 공공재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과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 가셨죠? 3번 공장 가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외부 불경제니까 가보다 나에 해당한다. 나 외부 불경제 정답 3번이 되는 것이죠. 4번 누이 좋고 매부 좋다라는 속담은 가보다 나에 해당한다라는 거. 이거 뭐야? 타 좋다라는 거죠. 그게 뭐야? 외부 불경제니까 외부 경제니까 가에 해당하는 거예요. 정답 몇 번? 3번이다. 그래서 요거 틀리시는 분들은 조금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 요게 왠지 끌렸어. 근데 공부 조금 했어도 요게 좀 명확한 답이죠. 18번입니다. 18번 틀리면 큰일 나요. 이거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 정부의 가격 규제예요. 이에 대한 설명. 가에서 가격 규제를 실시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Q1, Q2만큼의 초과 수요다. 봐봐요. 균형 가격보다 높아요. 그러면 초과 뭐가 일어나겠어? 공급이 일어나겠죠. 왜? 공급이 수요보다 많잖아. 근데 여기 초과 수요야. 틀렸어. 정답 1번이. 그러니까 어렵지도 않잖아요. 얘가요? 그냥 읽으면 돼. 그냥 왜? 이게 초과 공급이 많아, 수요가 많아. 당연히 Q2가 공급이고 Q1이 수요니까 초과 공급. 그래서 수업 시간에 뭐라 했어? 균형 가격보다 낮다. 싸다. 싸면 많이 달려든다. 그게 뭐야? 초과 수요. 비싸면 남아 돈다. 초과 공급이었어. 정답 1번이죠. 2번 나에서 가격 규제를 실시하면 암시장. 이게 뭐예요? 최고 가격제죠. 그래서 최고 가격제는 우리가 공급은 뭐였다? 최소 비용이었고 그 다음에 수요는 최대 지불용이었으니까 당연히 요만큼만 거래되면 지금 이만큼의 암시장이 가격 범위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지금 요 가격인데 사람들은 이 수량에서 이만큼을 지불할 용의가 있으니까 요만큼. 3번 분양가 상한제도는 가보다. 분양가 상한제는 최고 가격제니까 나가 되겠죠. 그죠? 네 번째,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격 규제 제도는 나보다 가에 해당한다. 최고 가격제 소비자 보호, 최저 가격제 생산자 보호였죠. 그래서 이거는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만 아시면 되게 심플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정답은 1번이었고. 자, 이것도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대원칙을 사오라고 했죠. 대원칙이 뭐였다?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 수출 빼고 다 유리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원유로 환율이 상승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 가치는 뭐했다? 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1번 미국과 EU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수출이 증가하다. 한국 기업들의 수출은 화폐 가치가 올라가야 좋아요? 떨어져야 좋아요? 떨어져야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맞아요. 니은 갈게요. 미국 부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EU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불리해졌다. 나를 보면 지금 원 유로 환율은 상승했어요. 그리고 원 달러 환율은 하락했으니까 지금 EU에 수출하기에 유리해졌어, 불리해졌어? EU에 수출하기는 유리해졌죠. 왜? 환율이 상승했으니까 원 가치가 뭐했다? 떨어진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원 달러 환율이 하락했으니까 여기서는 원 가치가 올라갔을 거 아니야. 따라서 지금 미국 부품을 수입하기엔 유리해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수출하기도 유리해졌어요. 그러니까 틀렸지. 이해가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지금 나의 자리에서는 원달러, 원유로 환율이 상승했으니까 원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유로에 대한 수출은 유리해졌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으니까 원가치가 올라갔으니까 수입하기엔 유리해 불리해? 유리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 틀렸어요. 그럼 니은 제껴. 그죠? 니은 제껴. 그럼 디귿 한국 시장에서 미국산 자동차보다 유유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라는 거야.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수출에 유리해졌다라는 거죠. 수출에 유리해졌다. 그러면 미국과 EU 중에서 수출에 유리하려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다 해서 보면 지금 원유로 환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여기선 원 가치가 올라갔다는 뜻이니까 유로 가치가 떨어진 거죠. 왜? 상대적인 거니까. 여기는 뭐예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지금 원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올라갔죠. 즉 수출이라는 것은 화폐 가치가 떨어졌는데 떨어져야 되는 건데 유로의 가치는 떨어졌고 달러의 가치는 올라갔으니까 유로가 유리한 거죠. 그래서 EU산 자동차의 가격이 높아진다. 맞네요. 리을 미국 회사보다 EU 회사의 주식에 대한 배당금의 원화 환산 금액이 증가한다. 자, 미국 회사나 EU 회사의 주식에 대한 배당금의 원화 환산 금액이야. 자, 원화 환산 금액이 증가한다라는 건 뭐겠어요? 지금
얘가 뭐 갖고 있는 거야? 지금 주식에 대한 배당금이니까 잘 보세요. 지금 미국 회사나 EU 회사 주식에 대한 배당금이니까 원화 환산이야. 원유로 환율이 지금 하락했고 원유로 환율,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죠. 그럼 다 원가치가 뭐해진 거야? 올라간 거지. 그럼 유로를 가졌거나 달러를 가졌다고 해도 제가 눌러버렸네. 달러를 가졌다고 해도 원화 가치가 뭐였으니까 올라갔으니까 전부 다 원화를 줘, 안 줘? 안 준단 말이죠. 이해 가요? 쉽게 얘기하면 1달러에 1,000원일 때 내가 100달러 가지고 있었으면 10만 원 주는 거 아니야. 근데 1달러에 하락이니까 500원 되면 내 100달러 가지고 있어도 얼마밖에 안 줘. 505만 원밖에 안 준다고요. 그 얘기야.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다.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뭐 이것도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야 되니까. 자, 이제 마지막 문제고 이거는 좀 그때 설명하는 건데 자, 봐봐요. 다음 대화에서 밑줄이 들어갈 수연이의 대답을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어제 내가 감기가 심해서 결석을 했잖아. 어제 경제 수업 시간에 금융상품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다면서 나에게 금융상품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겠냐? 라는 거야. 펀드, 간접투자. 간접투자는 내가 투자 항목을 내가 직접 선정한 게 아니라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상품을 만들어 놓은 걸 내가 간 거죠.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만들어 놓은 걸 투자한 거죠. 그러니까 간접투자가 맞아요. 이건 직접 금융시장하고 간접 금융시장의 차이를 느껴야 되는 건데 이걸 몰랐어도 이게 워낙해. 채권은 돈이 필요한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법률이 정한 단체만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채, 회사채, 지방채, 금융채 뭐 이 정도가 있는 거예요. 개인이 발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주식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투자 수익의 배당과 시세 차익이 있고 연금에는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연금,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연금, 개인이 준비하는 개인연금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사회문화와 법과 정치는 전혀 어렵지 않았는데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다가왔을 것이 뭐냐면 그 경제 쪽에서의 편익을 가지고 구분하는 문제 하나 하고 두 번째가 환율 문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탄력성 문제 있죠. 요 세 개가 경제가 조금 공부를 하셨던 분이면 쉽게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문제를 보자마자 질려버렸으면 다른 게 좀 표현이 좀 페이스가 말린다고 하죠. 그게 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구급사회를 준비할 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경제 파트가 탄탄해야 나머지가 좀 더 탄탄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2016년에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물론 뒤에 조금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했던 것들에 대한 좋은 결과가 있었기를 바라겠고요. 한번 처음에 도전했을 때 잘 안 됐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사회과목만큼은 제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장담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더 멋진 강의,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